1980년대 초 저는 하버드 경제학 연구소의 최연소 박사 연구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소에서 제가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 성장이었죠. 척박한 땅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당시 하버드의 많은 교수님들은 의아해하셨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경제 현상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을 연구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이제 막 중진국 반열에 올라서려는 참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를 갓 넘긴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 성장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나라가 불과 20년 만에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경제의 저력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중동 건설 시장을 개척했죠.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세계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샀지만 한국은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인의 피와 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할 때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리던 근로자들, 보릿고개를 넘어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들, 그리고 선진국 따라잡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기업인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런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투자율 그리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공부는 외국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한국의 인적 자본 축적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연구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죠.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하버드에서도 한국의 성장 스토리는 가장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초의 그 시절, 저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이토록 눈부실 것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경제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저는 하버드를 떠나 세계 각국의 경제회의에서 한국의 성공 신화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구 경제학자들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년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고하자 그들은 귀를 의심했고 한국의 수출 성장세를 설명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30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이요? 20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대답이 조금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일본의 기업들을 하나둘 추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일본의 전자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현대자동차는 도요타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로 올라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계 각국의 정부 관료들이 한국을 배우려 줄을 섰다는 점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경제개발 비법을 전수받고자 했죠. 1960년대 한국과 비슷한 처지였던 많은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느냐며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정책,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근로자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해외 학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 정부의 전략적 산업 육성,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는 개발도상국들의 모범 사례가 되었죠. 세계은행과 IMF에서도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개발도상국 경제자문의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자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닌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OECD 가입을 눈앞에 둔 한국은 이제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섰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전파했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하버드 시절 제가 연구하던 그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신흥공업국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제품을 볼 수 있게 된 그때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우리가 건조한 배로 세계의 물류가 움직이고 우리 기술로 만든 반도체가 세계의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동성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해 12월 한국은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IMF의 관리체제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고 선언했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견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저력을 몰랐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전국에서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시골 할머니들은 결혼 반지를 내놓았고 어린이들은 돼지저 금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그 가치로 무려 22억 달러였죠. 대기업들의 구조조정도 신속했습니다. 평생 고용을 보장하던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죠.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포기하고 반도체에 올인했고 현대는 그룹을 과감히 해체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정부의 개혁도 획기적이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들이 정리되었고 기업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었고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편되었죠. 이런 과감한 개혁에 IMF마저 놀랐습니다. 한국은 IMF 프로그램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죠. 위기 속에서 더 빛났던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실직자들은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젊은이들은 벤처 창업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파도 참자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 극복에 동참했죠. 이런 모습에 세계 언론들은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의지는 놀랍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1년 8월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졸업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의 일이었죠. IMF는 당초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켰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하버드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IMF 위기를 이렇게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극복한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들은 더욱 강해졌고 금융 시스템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위기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죠. 구조조정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의 진정한 저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신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투자를 늘렸고 휴대폰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의 전자기업들을 하나둘 추월하더니 급기야 애플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성장도 눈부셨습니다. 위기 때 독자 생존을 선택했던 결정은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품질 혁신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독일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차를 본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조선 산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세계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일본과 유럽의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지만 한국의 조선소들은 최첨단 선박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누구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새로운 산업의 부상이었습니다. 위기 이후 태동한 벤처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었죠.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 기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업의 꿈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죠. 기업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는 사라졌죠.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영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 지배구조도 투명해졌죠. 이제 한국 기업들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죠.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혁신국가가 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스마트폰 1위, 디스플레이 1위, 조선 1위. 이제는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산업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제가 각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할 때마다 이런 성과를 이야기하면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의식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반격,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IMF 위기 극복 이후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의 R&D 투자는 눈부시게 늘어났고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를 기록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혁신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분야는 첨단 IT 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고 LG전자 또한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각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할 때마다 이런 성과를 이야기하면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벤처기업들의 성장도 놀라웠습니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속속 등장했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업의 꿈을 키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이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도전은 단순한 추격자의 모습을 넘어섰죠.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을 디지털 혁명의 진원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T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를 얼마나 놀라게 하고 있는지를. 반도체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섰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들을 압도했습니다. 나노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기술까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었죠.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과거 기술 모방국에서 기술 혁신국으로의 전환, 그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드라마였습니다.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괄목할 만했습니다. 대학들은 최첨단 연구소를 설립했고 정부는 혁신 기업들의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이공계 인재들의 열정과 창의성은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교육과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이 된 것이죠. AI, 자율주행, 빅데이터,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연구진들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들이 세계적 수준의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글로벌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죠. 제가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지를. 과거 추격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기술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한국은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했고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특히 반도체 기술은 우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좌우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3나노, 2나노 공정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 지원으로 국내 연구진들은 세계적 수준의 양자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서울대 KAIST, POSTCH의 연구팀들이 글로벌 학계에서 주목받는 성과들을 계속 발표했죠. AI와 수소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혁신에 대한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냈고 그들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기술력,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최첨단 연구소를 설립했고 정부는 혁신 기업들의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신적, 기술적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한국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을 증명해 보였죠. 제가 하버드에서 한국 경제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여정을 지켜보며 저는 우리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국가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모방자에서 혁신가로 변모한 우리의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영역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의 인재들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우리 젊은이들의 잠재력은 무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인적 자본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 과제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경제, 친환경 기술,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 SK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 등은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KAIST의 AI 연구, 포스코의 신소재 개발 등 우리의 혁신은 끊임없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국제경제포럼과 컨퍼런스에서 만난 각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또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는 단순한 문화 상품을 넘어 국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은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문화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 영화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토종 기업들은 글로벌 IT 기업들과 이러한 성장의 근간에는 언제나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끊임없는 혁신,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경제대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적,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 경제를 연구하며 보낸 학자로서 저는 우리나라의 놀라운 여정을 증언해왔습니다. 과거 피폐한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기적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1960년대 초 아프리카의 최빈국 수준이었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의 저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글로벌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혁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문화 상품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 문화는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했고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적, 문화적 리더십을 확보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첨단 기술 개발 등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혁신과 창의성은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연구의 마지막에 이르러 확신합니다.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느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주역들에게 댓글로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